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이게 혹시 취하되는 건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취하될 거예요. 취하돼. 건물주분 되시죠? 네. 어르신분 되시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력적인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와 해당 물건에 대해 가치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40평이며 건물 면적은 13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4억 8,8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으로 현재 3회차까지 변경을 통해 신건으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며 옥탑 포함 총 4개층으로 구성된 근린주택입니다. 총 층수는 지하 근생, 1층 근생, 2층 근생,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옥탑은 현황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3년도에 승인되어 약 28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건물 등기부 및 토지 등기부에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근저당 평택농협으로 낙찰후 부동산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인 임차인도 권리 분석 진행해야겠죠. 해당 근린주택에는 총 3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그중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 및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은 1명이 있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며느리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통상 가족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진성 여부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평택농협지점에 문의하여 근저당 설정 당시 실제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존재하였는지 혹은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 임장활동을 통해 임차인과 대면하여 보증금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익성 부분에서 매력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비전동 주변 상가주택의 경우 토지 면적 69평에 15억 원대에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토지 평당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5억 나누기 69평을 하면 평당 2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나온 매물은 40평에 5억 원대로 나와 있으니 평당가 부분에서 약 700만 원 정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입지, 노후도를 비교하면 약 300만 원 선은 저렴한 편으로 보여지네요. 월세 시세를 보면 주변 상가주택 2층이 18평에 90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90만 원 나누기 18평을 계산하면 평당 5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경매 물건의 임대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고 건물 전용 면적 약 80평을 가정한다면 평당 4만 원의 보수적인 임대료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근린주택 매입 비용 5억으로 가정한다면 수익률은 7.5% 이상의 수익이 나오며 경락대출 활용 시 수익률은 20%까지 우상향되는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 물건의 간략한 스펙 구성, 권리사항,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물건은 장점도 있지만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는 하였지만 확정일자, 즉 돈 받는 대기표를 뽑지 않아 보증금 5천만 원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합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인은 채무자의 직계가족이며 무단으로 증축된 옥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대조해 본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낙찰 후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낙찰자에게 보증금액을 요구한다면 사문서 위조의 형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정확한 임대차 계약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치명적인 문제사항은 제시외의 건물이 두 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시외의 건물이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시외 건물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4층 옥탑이죠. 물건지를 보시면 옥탑의 건물 색상과 건물의 색상이 확연히 다른 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건물을 신축하고 옥탑은 새로 중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왼쪽에 보이는 가건물 또한 무단으로 사용하는 창고가 됩니다. 창고의 경우 조립식 판넬 형태로 철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축된 건물의 경우 철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 또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상 현재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아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혹은 위성사진을 통해 적발되어 위반 건축물로 충분히 등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 걸리게 되면 1, 2년 정도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위법한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평생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면 상가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영업 허가증이 안 나올 수도 있기에 주의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현장에 나가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건물의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물건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물건이 이 뒤에 있는 해당 건물이고요. 자,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스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지 주변으로 덕동산 근린공원이 있으며 그 외 남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등 밀집되어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물건지 주변으로 아파트, 단독, 다가구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정 소비구는 충족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더군다나 더욱더 매력 있는 것은 도로변과 바로 접해 있어서 가시성은 월등한 편입니다. 해당 이 근린주택의 용도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이 200% 적용되는 토지이긴 합니다. 현재 해당 경매물건의 건물 면적은 132평으로 약 50평 정도가 용적률을 좀 넘어섰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탑층 보시면 저기 벽돌 색깔 다르신 거 보이시죠? 저 맨 위에는 무단으로 중축한 4층의 옥탑방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면적과 이 밑에 보시면 조립식 판넬 같은 거 있죠? 창고 같은 거. 이 건물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이 건물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위반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임차인분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당 임차인분이 직접 만드셨대요. 관할 시나 구청에다가 문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었다는데 해당 사유는 이게 합법이 될 수 있을지는 제가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근린주택의 토지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약 85평 정도는 허가된 상태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근린주택을 부시고 신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축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해당 지금 이 근린주택은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허물거나 신축하지 말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건축물을 사용 수익화하는 거에 목적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은 꼬마 빌딩이나 근린주택을 보시게 되면 용적률은 200% 이상 적용이 되는 토지인데 건축 면적은 막 50평, 100평밖에 못 지은 그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근생이나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새로운 신축을 통해 해당 부여가치를 더욱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딱 보고 이게 용적률을 꽉 차지했구나 안 했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점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가구는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경매로 매입하시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반 매매로 사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전체적으로 인수하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의 영향력이 최소화 혹은 아예 미흡하거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게 되죠. 왜냐하면 반공제라는 걸 다 실시해서 사실상 근린주택을 매입하는데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해당 임차인들이 배당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전체적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별다른 반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근린주택을 보고 낙찰가의 80% 혹은 70% 사이에서 대출이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해당 근린주택도 근생 비율이 높아서 경락잔금 대출엔 큰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점 꿀팁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임장 활동을 통해 물건의 컨디션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출발하시죠. 자, 해당 건물이고요. 자, 근린주택 및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실률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화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인데 여기 이제 가건물 이 조립식 한 대는 떼어내기가 쉬워요. 손쉬워서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지급받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되는 건 저기 위에 있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위에는 제가 올라가 보기로 할 건데 이 하부와 상부가 연결되는 이런 벽돌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철거 여부는 건축사무소를 통해 한번 재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지리산 흑돼지 하시는 분이 이 가건물을 같이 쓰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안에 화장실이랑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화장실이랑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도시가스 밸브가 여기가 이제 1, 2층을 같이 쓰고 있는 밸브 두 개로 연결되죠. 여기 쪽. 그리고 이쪽이 전체 계량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공실은 없습니다. 이쪽이 4층의 계량기고요. 이쪽이 3층입니다.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리셋되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지리산 흑돼지 사장님과 만났었는데 간단하게 얘기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잠깐만 보고 오시죠. 네, 지리산 흑돼지 사장님 되세요? 아니세요? 여기 이제 이 건물 자체가 경매가 좀 나와서 저희가 이걸 좀 입찰 참여해서 좀 매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집주인분, 여기 건물주분이랑 연락 자주 하시면서 임대료 내고 있고 하시는 건가요? 네, 살아요. 여기 주인집이 저기 사잖아요, 그죠? 사는 거예요. 맨 위에서. 전기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던데 1, 2층 같이 쓰는 거구나. 2층은 창고인가요? 주거로 쓰시는 거예요? 2층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단지 손님이 2층에서 받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창고로 쓰시는 거구나. 사장님 되세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거구나. 여기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여기 저희가 입찰받고 낙찰받으면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주인이니까. 근데 이전할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그때 봐서. 요즘에 장사가 좀 잘 안 되죠? 우리는 단골 손님이 위주로 해서 오세요. 단골 손님 위주로? 네, 그래도 대로변에 이렇게 있어서 주차는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공용주차장으로 해야겠구나. 개별적으로 내시고. 그냥 돈 빼달라면 빼주고. 매달랑 빼주고. 싸니까. 싸죠, 공용주차. 근데 이게 또 장점이야, 이거 보니까 주차장 이렇게 크게 있는 게. 그래도 일단 없는 거보다 근데 여기 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나중에 낙찰받으면 수리를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건 없네.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 불편한 건 없으시고. 쓰면 쓰는 데는 없이 쓰고 있으니까. 불편사항은 없고. 올해 거의 7, 8년 되고. 7, 8년 되셔갖고. 지금, 이게 1, 2층 해갖고 보증금 2천에 150만 원 있으셨던 것 같은데. 배당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은 다 보증금은 다 배당 나가는데, 임대료 계속 내고 계세요? 원래 보통 경매 나가면 임대료 안 내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해서. 사장님, 여기 지금 죄송한데, 이 가게 내부랑 2층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수리해드릴 거 있으면 수리해드리고, 체크해드릴 건 체크해서 나중에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게 간단하게만 좀 볼 수 있는지. 1, 2층만. 감사합니다. 2층이 22평, 1층도 22평. 1층이랑 2층이랑 평수가 똑같아서. 1층 22평.
네, 사장님 이제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지리산 흑돼지 하시는 분이고 2층도 같이 합니다. 잠깐 한 보름 정도 쉬었다가 하시는 거래. 몸이 안 좋으셔갖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층이 도장 만드는 곳이라는데 현재 현 채무자분이 사업을 영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도장 돼 있죠? 도장 만드는 곳.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편 한번 보시면 경매에 나오면 이렇게 다양한 우편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송되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구독시험 법원 경매 정보 도우미라고 돼 있는데 법원에서 보낸 건 아니고요. 구독시험에서 보낸 것도 아닐 겁니다. 사실상 이런 컨설팅 업체가 보내면서 명도 대행해 주겠다. 요건 내가 대리 입찰 받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자주 오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신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 간판이 써있죠? 지리산 흑돼지라고 밑에. 2층은 다 지리산 흑돼지.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사장님이랑 말씀 나눴던 곳인데 이쪽은 단체 손님 받는데 여긴 주방이 없고요. 단체 손님들을 주력적으로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방이 없대요. 그래서 홀이 크게 있다고 하는데 해당 호실은 나중에 추후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면 지리산 흑돼지라고 써있죠. 자, 그리고 여기 3층과 4층 여기는 주인 세대, 여기는 주인분의 아들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층에 이렇게 묶여 있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물주가 위에 살고 밑에 임차인을 둬서 주거와 임대 수익을 같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통상 이제 나만의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저 위층에는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가 임차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 뭐 수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꼬마 빌딩이나 근생 건물을 살 때 내가 위층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임대 구성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 내려가 보시죠. 건물 상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임장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서 공실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지층은 현 채무자분이 도장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1층은 고깃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층 사장님이 2층까지 임대를 해서 단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은 채무자와 채무자 직계 가족분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해당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 주차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행히도 여기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요즘에는 차 못 대면은 사실상 음식 가게를 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공용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를 여기다 하고 음식을 먹고 영수증을 내면 주차비를 또 할인해 줘요. 그래서 사실상 나만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건물은 전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되니까 평당 4만 원의 임대료는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최저가 5억에만 매입을 해도 평당 4만 원씩 80평 하면 32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300만 원만 가정하고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5억에 이거를 매입한다고 해도 최소 7% 이상의 수익률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근린주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뭐였죠? 조립식 판넬. 이거는 그냥 철거 같아. 철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옥탑이 문제인데 저거는 건축사무소랑 최대한 상의를 한 후 철거 여부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7%의 임대 수익과 지가 상승은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근린주택. 해당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 뭐 어쩌다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아직도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위기를 먹고 크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런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항상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지층에 임장을 할 때 아까 채무자분을 만났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이게 혹시 취하되는 건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취하될 거예요. 취하대. 건물주분 되시죠? 네. 어르신분 되시죠?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해서 취하를 시킬 목적으로 하시는군요. 취하시킬 거예요. 취하시킨다고. 아니면 저희한테 일반 매매로나 이렇게 팔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네, 그냥 일반 매매라도 저희가 매매 얼마 주고? 뭐 이거 경매가분 감정보다 당연히 높게 드려야 되죠. 당연히 높게 드리는 형태로 진행. 명함 하나 주고 갔어요. 내가 아, 그거 저 밑에 무치화되고 바로 연락. 치아되시면 네네 명함 하나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봐도 치아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아시킬 것 같아서 치아되시고 만약에 매매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뭐 그냥 일반 계약이라도 가능하니까 충분하게 연락 주시면. 이게 근데 채권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가압류 때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김현욱 씨가 혹시 네. 이분 채권자. 채권자 이분이 경매를 넣었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기 연락처는 여기 밑에 있거든요. 여기 연락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협상하면서 같이 조율하면 되니까. 김 사장님이? 네네 맞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채무자분의 입장에서 임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해당 물건을 최대한 고가로 낙찰받아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채무액을 변제해 드리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최대한 채무자분에게 많이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건물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모르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다. 입찰하기가 좀 어렵다. 보수적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채권 금액이 뭐 가압류에 의해서만 진행됐을 때는 혹시 이 물건은 취하될 예정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물건은 취하할 겁니다. 혹은 아마 이거 경매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저는 일반 매매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경매 취하된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제가 일반 매매라도 좋은 가격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면 충분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게끔 진행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호의롭게 얘기하시면서 목차에는 누가 살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즉 협상의 단계는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먼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4억 원대의 근린주택이 나와서 임장, 수익률 분석, 입지 선정까지 전체적인 한 공정을 전달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대장TV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현실적인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